앞에서 주거권 이야기 용산 참사에 잘 들었고요. 이 PPT를 하기 전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한번 새삼스러운 내용이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좀 잠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도시 재생 사업의 첫 발을 공식적으로 뗀 거는 삼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발단이 뭐였냐면 용산 참사였어요. 만약에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삼복도로에서 벌어지면 저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것에 많은 지식인들이 걱정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보면 이 문제를 그렇게 풀지 못하도록 사전에 우리가 좀 연구하고 조사해서 재생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삼복도로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 추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허남식 시장 마지막 연도에 자기 임기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도시 재생 사업을 전담하는 본부를 만들죠. 시에다가. 그래서 창조도시본부라는 게 생깁니다. 창조도시본부라는 게 생기고 그 수장을 부발련에 있는 연구원, 민간인을 유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계기가 무엇이었느냐면 용산 사건이었어요. 이것들 때문에 부산에서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산에 대해서 그 시민이긴 하지만 지금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몇 개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면 부산이 아까 서울에서 나왔던 그런 강제 이주나 이런 것들의 그 흔적들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용어는 좀 다릅니다. 용어는 달라서 1972년부터 76년까지 정책 이주라는 게 있었어요. 정책 이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호동, 그 다음에 반송, 그 다음에 금곡동, 그 다음에 만덕 다 이게 정책 이주지입니다. 그 정책 이주지를 혹시 가보신 분들, 신평동 이런 데 가서 살아보신 분이나 지나가다 보신 분들은 기겁을 하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이 똑바로 지나갈 수가 없고 옆으로 비스듬해서 지나가야 될 정도의 그 여유 공간이 없는 그런 다닥다닥 붙여놓고 여러분들은 그 살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시겠지만 계단을 그렇게 지은 집의 계단을 얼마나 그 가파르게 지어놨는지 계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경사가.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작은 공간에 집을 여러 채를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람 살이하고 관계가 없고요. 단속의 김혜정 우리 분이 그 김혜정 선생의 한 얘기에 의하면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을 갖다 댔다 지어놨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 마당간 이런 것들은 하나도 포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능밭에다가 지어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이야기 중에 재밌는 그 역사서가 하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화제사. 부산은 불나다가 끝난 도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이 났냐면 화제사라는 책이 있어요. 부산에서 불난 게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53년도에 제일 먼저 영주 이동에서 시작된 부산 대화제도 있지만 그 이후도 끊임없이 화제가 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화제가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시 정비가 이루어지죠. 왜? 불났으니까 이주하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영도도도 이주하고 저기도 이주하고 계속 몰아내고 새로 집을 지은 겁니다. 오늘날 갑자기 우리 부산시의 주택이 판잣집에서 이게 건축물로 다 바뀐 게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와우 아파트 무너질 때 시작했던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군수사령부의 별자리였어요. 쿠데타 딱 일으키고 나서 62년도에 별 떼고 바로 시장이 됩니다. 부산시장이.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정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아시는 이주, 정비 이주, 주택 정책 이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흔적들이 사실 부산에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부산에 계신 분들이 잘 몰라요. 마치 그냥 이런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고 모든 게 원만하게 다 치러진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울음이 있었고 그 사람들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몰고 다시 그것을 풀어내는 작업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그 용어적 해석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지금 도시재생 뉴딜 이전에 잘 짚어보면 사실은 재생이라고 하는 큰 개념은 우리들의 삶이 열악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30년마다 한 번씩 뭔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수명이에요. 올해 그것을 10년 늘려보겠답니다. 그래서 40년으로 연장해보겠다고 올해 김현민 국토부장관이 얘기했습니다. 30년짜리 사업이에요. 미국은 몇 년입니까? 미국은 100년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30년입니다. 후딱 짓고 후딱 살다가 안 되면 문은 또 다시 허물고 다시 짓고 이런 전략이죠.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사람은 세금을 내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권리라면 내가 쾌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로 보면 열악해진 주거 문제, 그 다음에 기반 문제, 그 다음에 산업 문제, 이것들을 풀어내자라고 하는 것을 큰 뜻으로 보면 재생입니다. 그 재생 안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들이 들어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 큰 의미의 재생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방식이 우리를 건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게 다 합쳐서 재생이라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협소하게 생각하는 지금 말하는 재생, 이것들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좀 천천히 제대로 공동체도 좀 살리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을 마을 만들기와 포함시켜서 같이 가보자. 방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죠. 목표는 큰 의미로 재생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방식에 따라 우리가 달리 볼 수가 있죠.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산시가 시작한 게 2009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이 제일 처음 시작한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었습니다. 국토부의 도활 사업이 시작돼서 작은 게 하나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골목 프로젝트죠. 골목에 갑자기 물고기 모양 막 그려져 있죠. 이걸로 시작을 해서 감천이 이제 첫 발을 뗍니다. 2009년에 첫 발을 뗐는데 그런 망가진 동네에 갑자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뭐가 주죠? 상금을 또 주죠. 두 번째 사업이 연속적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행정조차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 사업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상을 타고 또 다른 상금이 또 투여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뭘로? 실적으로. 그때부터 무한정 이제 올인하기 시작하죠. 브레이크아웃입니다. 계속 사업을 연결하고 또 만들고 상 타고 계속 갑니다. 얼마를 지금 받아서 썼는지 잘 모르시죠? 감천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간 예산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거를 사업부에서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한테 진급하기 위해서 연수원에 있던 공무원들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한번 귀감이 돼야 되는가 한번 가서 들어보자고 듣다가 그 공무원 중에 한 분이 대뜸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는 거야? 그 답을 듣고 갑자기 공무원들이 다 일어났답니다. 에이씨, 그 정도 돈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지 마! 하고 다 나가버렸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감천문화마을에 문제 제기를 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쉬쉬하고 있었죠. 감천문화마을이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의 표본으로 삼자 이러면서 모든 곳이 다 그걸 갖다 써먹고 심지어는 부산 시내에 있는 마을들은 전부 이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퀴즈가 돼서 다시 이걸 재반복해보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삼복도로 르네상스 이후로 제가 엊그저께 이사를 했습니다. 1층에서 살다가 드디어 지하 1층으로 내려왔고요. 네. 월세도 상당히 올라서
이게 내가 저지른 일의 업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일을 하는 결과로 삼복도로조차도 지금 집세가 오르고 아까 말한 주거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딴소리를 자꾸 하십니다. YTN에 나와가지고 국가가 쓸데없는 일에 돈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따구로 만들었다고, 자기가 하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다복동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은 그 다복동 사업을 굉장히 선전하려고 하면서 국가가 한 사업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지원한다니까 그 돈을 받아서 다 한 일이 그 사람이 한 일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죄를 국가한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도시재생 뉴딜로 갑니다. 이제부터.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는 사업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어서 생긴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했던 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실패한 사업. 왜냐하면 잘 보세요. 3년간 누구 때? 박근혜 정권 때 3년간 투여된 돈이 7천억입니다. 3년간 투여된 돈이 7천억의 돈이 예산이 투여됐는데 죄송하게도 3년 동안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업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을 따면 이제 내일 모레 예산 나오겠구나, 그래서 우리 동네가 뭐가 바뀌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딱 결정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문심사라는 게 있어요. 관문심사. 그래서 그것이 적정한 사업인지 예산은 적합한지 이것들을 심사를 또 받아요. 심사를 받을 때마다 이 사업비는 투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은 진행되지 않아요. 그 심사 마치고 또 다음에 또 있다가 관문심사를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두 번 합니다. 관문심사 두 번 하면요 2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보지만 그렇게 실패한 사업으로 제대로 뭔가 성과도 없고 실적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주민들은 기대하다가 지금 다 헛바람 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실패했다면, 만약에 도시재생 뉴딜이 새 정부의 사업이라고 그리고 실패한 사업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을 했던 행정부처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누가 했죠? 국토부가 했잖아요. 국토부가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엉망진창 만들어 놨다면 새 사업이라면 새로운 부처가 나와서 그걸 하든가 아니면 국토부가 자성을 하든가 혁신을 하든가 무언가 조치가 일어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는 아무런 변질도 없고 변동도 없이 그대로 가 있고 나머지 사업만 또 맡아서 갑니다. 그런데 3년간 6천억, 7천억 들어갔던 사업을 1년에 10조입니다. 10조. 1년에 10조씩 들어가면 국토부 인원을 몇 배로 늘려야 될까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일이 사업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텐데 어떻게 사람은 똑같은 숫자 놓고 사업은 몇 배로 키우는 사업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의 결말이 우리가 정권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의 결말이 노정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을 준비했다면 자기들끼리 공약으로 짜느라고 전문가 몇 명이 모여서 숙닥거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런 것들을 현장성이나 기타 더 많은 비판의 시각들을 수용해서 보완할 생각을 하고, 왜?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대비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투여하고 싶은 목표가 뭔지 아시잖아요? 주거복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거기다 걸었습니다. 주거복지, 그 다음에 사회통합. 사회통합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시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동등한 구조를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죠. 경쟁력 강화가 뭡니까?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터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그 정도까지 갔다면 이렇게 쉽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뉴딜의 사업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이 사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서울시가 했던 곳에 있습니다.
왜? 지금 정권의 그 일의 업무 부서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시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해왔던 사업을 이름 조금 바꾸고 방향 바꾸고 조금씩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하나예요. 그게 아니고 서울시 거 썼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서울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8개월간의 긴 시간을 두고 그것을 제대로 갈 수 있느냐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생 뉴딜은 국가의 정책으로 확정짓고 공약한 다음에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서 3개월 만에 공모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3개월 동안에 지방자치단체한테 70%의 권한을 줬어요.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그 다음에 상권하고 주거지 묻고, 그 다음에 상권 중심으로 가고 국가 사업으로 큰 산단 사업을 하나 가는 것, 이렇게 4개를 나눠놨는데 앞에 2개까지는 이것들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다 관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여되어 있다라면 주민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3개월로 공모사업을 신청받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서울시가 미쳤다고 바보처럼 8개월씩이나 거기다가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서울시가 8개월 들여서 한 그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돼서 이 사업을 설명회를 하려고 할 때 우리 그 뉴딜 사업 때문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이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업의 지금 문제, 노정된 문제. 그런데 보세요. 10조를 쓰는데 5조, 여러분들 아파트 청약 아시죠? 청약금. 청약금 낸 그 기금이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거기서 5조를 투자하겠다. 나머지 3조 국토부 예산에서 쓰겠다. 나머지 2조 LH에서 쓰겠다. 이겁니다. LH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어요. 자기가 무슨 2조를 냅니까? 이미 빚더미인데 못 냅니다. 3조 국토부 3조를 쓸 수 있을 만큼 했었으면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더 썼어야지. 왜 그때 안 쓰고 이제까지 돈을 묶어놓고 안 썼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이 없죠. 예산을 아무리 짜면 뭐합니까? 기재부가 안 줍니다. 왜? 그동안 사업이 니들이 실적이 뭐가 있다고 자꾸 돈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돈 어디 있어요? 허그에 있습니다. 5조. 허그 5조가 무슨 돈인지 아시죠? 만약에 그 돈 나갔다가 회수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아파트 청약한 수많은 사람은 아파트 자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함부로 못 씁니다. 함부로 못 쓰는데 그 사업을 사업비로 빌려주겠대요. 자, 빌려주는 게 쉽습니까? 빌려주는 전제 조건은 뭐죠? 회수가 가능해야 돼. 회수 가능한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회수 가능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는데? 허그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이 돈이 나갔다가 다시 회수될 정도가 되면 무슨 사업가예요? 부동산 업계의 유력한 사업가들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이 뉴딜의 본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업을 누구한테 준다? 사회적 경제 조직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내일 모레 이제 새로운 안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원안들이. 저는 그 얘기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산시 그 다음에 부산시를 제외한 중소기업, 중소도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요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제대로 한 적도 없습니다. 성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받아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 부동산업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누가 할까요? 서울에서 그동안 빵빵거리고 해왔던 애들이 하겠죠.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생 뉴딜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사실은 공약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만약에 본질적이라면 아까 우리 이한호 선생님 얘기했지만 본질적이라면 주민 참여나 주민들이 이것에서 느낄 수 있는 얘기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역량 키우고 그 다음에 끝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의 힘으로 유지시키고 관리시키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비 딱 들어가고 나머지면 그 다음에 또 사업비 해주는 법 있습니까?
어떤 사업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비 딱 투여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실적 가지고 검증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 결국은 주민들은 본인들이 의사표현을 잘해서 지사업을 딴 게 아니에요.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4개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4개가 됐는데 그 마을의 주민들이 지금 이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다 이해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행정과 업계가 짜고 하죠. 교수들이나 다 껴서. 주민들은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늦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김천에 갔다 왔는데 김천이 재생사업을 2개 하고 있어요. 그 2개의 주민들이 오늘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왜 안 알려주냐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 왜 또 받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100번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정작 주민들은 사전에 결정할 때 결정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나왔다더라. 얼마? 100억, 200억 돈 나왔는데 왜 돈에 흔적이 없지? 이것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해져야 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심의 변화 이것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냉정하게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것이 전해주는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치도 바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살아야 될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하나도 없이 지금은 쌍판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돈이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 돈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제일 작은 사업입니다. 제일 작은 사업. 여러분들 아시는 낙후된 지역의 도로를 근거로 해서 보통 10가구에서 20가구 정도의 3터를 얼마를 투여한다? 예산상으로 50억이면 매칭을 해야 되죠. 지자체가. 그러면 100억입니다. 100억을 들여서 저렇게 동네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역적인 구조에서 협소하게 만들겠다. 왜? 실제 효과가 가야 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을 하나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뉴딜 이전에 했던 모든 사업은요.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99.9%가 다 뭐예요? 기반 인프라입니다. 기반 인프라. 공공적 가치. 이런 것들에 다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복도로에 올라가 보시면 거점 공간이라는 것들이 쭉 있고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 재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0년 동안 삼복도로에 사람 다니는 인도가 없었죠. 그 50년 만에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50년 만에 인도를 만들었어요. 사람 이제 다녀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은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왜? 내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아도 나만 안 받은 게 아니고 다 안 받았거든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배가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실까요? 자, 우리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결정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주거권 이야기 이것들을 확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표는 굉장히 좋아요. 자 보세요. 저 안에 10가구가 자기 개인 주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10가구의 집을 철거해요. 그리고 거기다 집을 다시 짓습니다. 어떻게? 20가구나 30가구용으로 짓습니다. 자 그러면 10가구 살던 사람은 내쫓긴다? 아닙니다. 내 집을 담보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내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던 만큼의 공간으로. 자 10가구 그대로 다시 삽니다. 좋죠? 바람직하죠? 20가구 비었습니다. 20가구를 어떻게 쓸까? 공공적으로 몇 가구 쓰고 나머지는 임대업으로 쓰자. 그래서 그 임대업으로 버는 돈들을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쓰자.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바람직하죠. 그렇죠? 예, 갑자기 노쇠된 어느 지역 하나가 새로운 파라다이스로 바뀌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공공적 가치들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공원도 다시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같이 노쇠해진 또 다른 동네가 옆에 있습니다. 근데 사업의 내용이 축소된 내용이기 때문에 10가구, 20가구 정도밖에 안 되면 그 도로에 사업지구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저런 특혜가 가지만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쟤네는 갑자기 집이 바뀌어지고 좋아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매스껏 쳐다보고만 있죠. 도로의 사이를 두고 저쪽 집이 저렇게 바뀌어지면 우리 동네도 달라질 거야 기대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여기도 돈 투자해 여기도 돈 투자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모사업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요, 같은 지역에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만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에 100개씩 해야 되는데 그 100개가 전국에서 다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수많은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걸 나눠서 그것에 모든 곳에 돈을 다 넣어주겠다. 한 동네에 3개씩 넣어주겠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혜택을 받은 주민들은 공동체적 가치, 삶의 개선, 그 다음에 그런 여유 있는 그 주거 공간들을 확보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그 옆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옆은. 그걸 매일 쳐다보면 그 사람은 어떡하죠?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특혜성 같은 사업이 터지면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네. 하나는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하나는 공동체가 죽어가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권과 마을이 들어갑니다. 상권과 마을이 들어가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상권이 활성화된다. 상권이 활성화되면 누가 좋죠? 건물주가 좋죠. 건물주가 좋지 않습니까? 건물주, 상권이 활성화됐어.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합세하죠? 부동산업자하고 합세하죠. 예. 그래서 부동산업자는 월세가 올라가면 수수료 받는 양이 늘어나죠. 예. 그 다음 문제. 월세가 늘어나면 사람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또 와. 그럼 거래가 또 이루어져. 거래가 또 이루어지면 수수료가 또 생겨. 계속 쫓겨나면서 이게 순환되면 누가 수익이 돼요? 부동산업자가 수익이 되죠. 계속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을 안 바라는 게 아니고 바랍니다. 상권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노리고 있고 그러면 계속 바뀔 건데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익이 생기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다 숨어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상권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서 성장시켰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것들을 상생협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서명을 해서 그걸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돈 앞에 어느 건물주가 상생협약 쓰고 내가 월세 안 올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야 될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예견했어요. 예견해서 여기 계획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 누가? 지자체가. 아니 정책 짠 사람은 얘기 안 하고 왜 지자체가 그걸 짜요? 어느 지자체가 그걸 잘 짤 정도의 그 노하우가 큰 지자체라면 애초부터 지원금을 받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실제로 하지. 국모사업에 들어온 모든 신청서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방안을 쓰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다 먹었어서 똑같아. 전국이 똑같습니다. 신청자 전국의 내용은 다 뭐냐면 상생협약. 건물주가 천사인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똑같이 냈는데 왜 68개만 되냐고요. 왜 됐지? 아니 나머지는 똑같은 말을 썼는데 왜 나머지는 떨어지고 이 사람은 됐지? 알 수 없잖아요. 왜? 대안이 아닌데.
그런 식의 지금 진행들이 간다는 거죠. 저는 우리한테 중요한 계기입니다. 10조를 쓰고 50조를 써서 임기 중에 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메꾸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썼다면 성공하길 바래요. 그리고 성공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성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업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 4대강 사업 또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새로운 정권이 우리도 4대강 사업 할 거야 하겠어요? 4대강 사업이 주는 그 문제점이 다 알고 있는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 다음 정권이 할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권이 할까요?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걸로 끝난 거죠. 이번 5년으로 끝납니다. 재생사업을 5년 안에 마무리 질 수 있어요? 저는 뭔가 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재생사업 5년 안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재생사업이 시작해서부터 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동네 살기 사업 50억, 매칭 50억, 100억입니다. 사업 기간 몇 년인 줄 아십니까? 3년이에요. 3년. 돌아볼까요? 관문심사 2번 하면 2년 지나갑니다. 사업은 땄어. 작년 12월 14일 날 땄어. 이제 올해부터 돈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관문심사한다고 계속 돈은 안 들어와. 그리고 아무 말도 없어. 주민들은 계속 꿈에 부풀어 있는데 올해 지나갔어. 내년 또 됐어. 안 해. 관문심사 안 끝났어. 뭐예요? 그러면 사업은 얼마큼 해? 1년 합니다. 1년.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시간 문제는 이미 화살처럼 지나가고요. 나머지 실적 내는 딱 시간은 최소한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사업, 국가 산단이나 항만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경제 중심형 사업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6년이에요. 6년. 6년인데 올해 어디가 된 줄 아십니까? 통용이 됐습니다. 얼마 들어보셨나요 혹시? 잘 모르시죠? 이 사업도 관심도 없지만 1조 사업비가 1조가 들어갔습니다. 1조가 들어간 걸로 했습니다. 자, 1조 쓰는데 6년에 합당한 시간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과 돈의 문제 이것들이 사업적으로 보면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1년 더 플러스해서 할까요? 안 되죠.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이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 터를 바꾸고 우리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그 산업적 기반을 다시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5년에 50조를 꼭 써서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런 발상을 했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50조가 들어갔는데 토목비가 49조 9,990만 원이고요. 나머지 역량 강화, 뭐 주민들 비용이 고목나무에 맵이 붙어있는 정도 그거 줍니다. 그걸로 주민들이 장기전 전략을 짜래요.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다시 왔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투자되지 않으면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돌이켜 생각하면 토목 사업을 이름 바꿔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거를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막아야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짜고 논의하고 결정할 때 수많은 민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그걸 다 안 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들이나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시범 사업이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 사업은 언제 정하죠? 3월달에 공모가 나옵니다. 3월달에 공모가 나오면요, 또 3개월 정도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또 10조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10조까지 못 쓰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몇 조 이상의 돈들이 예산이 또 투여된다는 겁니다. 다시 앞에 시범 사업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그 문제거리들을 개선하고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진행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또 다음 올해 사업을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내는 사람들은, 지자체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6월달에 선거 있는 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지자체장의 선거예요. 왜? 우리가 예산 따왔다. 이거 지금 선전하고 싶은 난리입니다. 하나 따면요, 웬만하면 100억, 200억이에요. 부산시 총 합치면 1000억 가까이 돼요. 이런 사업 따왔다고 얘기해요. 누가?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거 전에 3월달에 또 공모가 들어가면 이게 언제 쓰여지는 실적이에요? 6월달에 써먹을 수 있는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왜? 오전에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무슨 지금 재생사업을 가지고 지자체한테 풀어주는 건 저기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좋아요. 그런데 검증 안 했잖아요. 검증을 해봐야지. 지금까지 지자체가 재생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왜 그거는 검증할 시간 갖지 않고 다시 지자체한테 줍니까? 지자체장이 민주당이면 주고 한나라당이면 안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주잖아. 다 주고 그렇게 주어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검증도 안 하고 계속 줘요. 결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가야죠. 피해는 누가 가져가죠? 시민이 가져가죠. 이 반복된 사업들로 가지 않으려면 검증도 해야 되고 다 더 점검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거 합니까 지금? 안 합니다. 지금 밤새고 또 새 사업 짜고 있을 거예요. 공모 어떻게 할까? 심사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짜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거리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이 정도 4대강 사업비의 2배 반이 되는 예산을 쓰는 사업을 하려면요, 저는 이미 공약을 짤 때부터 시작할 때까지라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의하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가 변할 수 있는 최소의 어떤 그 변화 기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실적으로 간다? 왜? 민주당은 바보입니까? 민주당도 내년 선거에서 실적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선거에서. 선거에 실적 만들자고 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양쪽 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쓰고 나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5년 뒤에 다시 재생사업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이제 하게 되면 뭐를 할까요? 다른 거 하겠죠. 다른 거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좀 바꿔내자고 생각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결국 이용당하고 끝나는 거죠. 다음 사업이 뭐가 될지 지금 궁금해 죽겠습니다. 저는. 다음 후보가 어떤 사업을 낼까? 그게 좀 궁금하죠. 자, 국토부가 다른 부처하고 연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연계표를 쫙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연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쭉 리스트를 짰는데요, 행자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면요, 이미 읍면동 지금 개선 사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업이 행자부 사업입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행자부는 국토부하고 아무것도 안 해. 왜? 니네 거잖아. 니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해. 우리는 안 해. 우리 따로 할 거야. 행자부 싹 빠져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부처만 다 들어왔어요. 실제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결국은 국토부 사업에 뒷바라지하는 거라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행자부가 붙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을 안에 변화가 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주민센터를 새롭게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마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그곳에 활동가도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 거 다 빠지고 활동가 대학가 교육을 할 때 막 했습니다. 위촉장 줬어요. 국가가 위촉장을 줬어. 국가가 위촉장 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근거, 급여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안 해요. 오죽했으면 국가가 그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임명해? 국토부가 임명하겠다. 왜? 국토부가 왜 임명하죠? 국토부가 임명한 활동가한테는요 지자체가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자체가 임명하는 활동가는요 지자체 꼬봉이에요. 지자체가 하라는 일을 해야 돼. 뒷담거리 다 시켜요. 그 사람이 활동가가 아니야. 행정 이중되지. 그거 하자고 활동가들을 갖다 심어놓으면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뉴딜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요 활동가하고 주민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곳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끝장납니다. 예. 그 안에 현장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위반한 사람들도 그렇고 지자체의 고위급도 그렇고 절대 안 나타납니다. 왜? 이번처럼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아마 그 민원 때문에 들들 볶일까봐 안 나타날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활동가나 현장 마땅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안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사업 선정을 할 때는요 사업 선정의 의지가 지자체에 있는가, 그래서 고위급부터 말단까지 다 같이 교육받고 자기 역량 강화하고 이것에 대한 자기들이 철학과 기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고 필요하면 활동가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아서 충분히 소양을 쌓고 이런 것들이 그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다 배제하고 사업계획서 잘 쓰면 돼요. 사업계획서 누가 쓰는지 아시잖아요. 업자가 쓰잖아요. 업자가 씁니다. 행정이 사업계획서 쓰는 거 봤어요? 행정 안 씁니다. 다 맡겨요. 다 맡겨서 그 사람들이 써서 그 사람들이 당선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 일을 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실은 그게 아니죠. 냉엄하게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냉엄하게 바라볼 필요는 뭐냐면요, 이렇게 아무리 재생사업을 해서 우리 삼터를 바꾸고 기반을 다지고 다 했다고 칩시다. 그게 우리들의 경제권이나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승화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10조를 나눠가지면 안 될까요? 국민이 나눠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한 끼라도 좀 맛있게 먹게. 돈은 어딘가 다 가. 업체한테 가고 다 가는데 실제 그것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경제권입니다. 경제권. 경제 가치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산에 청년들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죠. 일자리가 없는데 다 가죠. 서울로. 서울이 북적북적하죠. 집세가 오르고 난리가 쳐도 안 떠나죠. 왜? 일자리가 있잖아요. 자, 임대주택 다 해서 주거권을 우리가 확보해줬다고 칩시다.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임대료를 낼 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으면 누가 좋은 집, 싸게 된 집이라고 해서 막 들어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아까도 했지만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는 일자리나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죠. 그게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나오는 그런 임대주택이나 그 다음에 사회주택이나 쉐어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됩니다. 마을에 누가 들어와요?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을의 생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그곳에 그 청년들이 무작정 들어오지 않잖아요. 다 일거리나 뭐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이게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집을 싸게 내놔도 소용없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가보세요. 전부 외제차지. 아시잖아요. 정작 서민들이 못 들어가서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차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시 바꿔주고 들어갈 수 있고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경제적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조, 1년에 10조씩 써야 되는 사업이 우르르 나온다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경제팀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관리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저 집 개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도 해야 되고 막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민들 스스로에게 그것들을 조직하고 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것들을 계속 주입을 해줘야 돼요. 공동체적 삶을 살지 않고 사회적 기업 자꾸 만들려고 마을기업 만들려고 그러면요, 유능한 업자들, 브로커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민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또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실적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다 사업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복되는 일입니다.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것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목표도 좋고 내용도 좋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 자, 첫 발을 이렇게 잘 뗐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야죠. 첫 단추도 잘 꿰야죠. 근데 왜 자꾸 단추를 잘못 깨고 있냐고요. 그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재생사업을 또는 도시재생 뉴딜을 안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피하다니지 마시고 냉엄하게 좀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주고 계속 제기해주고 이러면 그것이 서민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도 모른 척하고 뒤에서 뒷짐지고 있으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고 누가 피해자냐면 역시 또 서민들만 피해자고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좀 더 필요하다면 각 단체나 각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엄밀하게 바라보자. 대한민국에서 50조를 쓰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관심에서 벗어나 있냐는 거죠. 관심을 두고 파악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주거권은 우리의 권리니까 권리는 우리가 나서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찾으러 무언가를 하셔야 되고 하시는 첫 단계는 사업의 내용이나 기타 부분들 좀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데서 그 문제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지적하고 제기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